2022년 시장 투자 난이도 한 난이도가 한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표님한테는 별 3개고요. 일반인들 눈높이로 좀 맞추시면 한 4개 정도 될 수도 있죠. 약간 대선 테마도 이제 언젠가는 내려야 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번에는 엎치락 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정치 테마주들 리스크가 원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은데 단 필히 좀 신경을 써야지 되죠. 진짜 멀리까지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 그때 인상도 좋고 우리 이 기자님 인상도 좋고 네. 여기 그 추어탕 맛도 좋더라고. 이따가 저녁 드시고 가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러자고요. 또 어차피 길이 막힐 시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먹고 가야지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오실 때마다 추어탕을 대접하는 걸로. 그래서 또 엮어놓으려고 그러죠. 예, 고정 출연진에서. 그 혹시 얼마 전에 그 댁인가 사무실 근처에서 치킨 한번 시켜 드셨는데 치킨 배달 온 사람이 우리 남 대표님 팬이라고 하면서 혹시 그분한테 책 한 거 이렇게 선물해 주신 적 있으시죠? 줬어요. 그게 제 건너서 아는 분입니다. 그래요? 예, 비땡땡 치킨. 그 교촌인 것 같은데. 교촌. 교촌이다. 교촌. 죄송합니다. 교촌이네. 그걸 정확히 또 기억을 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거를 이제 카톡으로 선물을 준 거야. 그 제자애 중에 치킨을. 그 치킨 지방에 있는 애인데 세종에 사는 애인데 그 친구는 또 코인을 그렇게 잘해요. 코인 트레이딩을. 그래서 올해 작년에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내줬는데 내가 써봤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한번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는 그 이제 카톡 보고서 통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이게 그 치킨집이 오후에 문 여는 걸 내가 몰랐지. 그래서 이제 한 2시쯤에 전화를 했더니만은 목소리를 듣고서 그냥 어떻게 알더라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치킨도 못 시켜 먹겠네. 근데 다행히 나쁜 사람은 아니고 되게 선한 분이에요. 조금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기긴 했는데 덩치도 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직접 배달하러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래서 교촌치킨 그쪽 지역에 있는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드렸다고. 젊은 분이 아주. 그래도 저랑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남 대표님 만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달 전화를 자기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남 대표님인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제 실례되지 않게 여쭤봤는데 딱 맞았다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진짜로 앞으로 치킨도 못 시켜 먹겠나. 방송인이십니다. 방송인. 근데 또 이제 우리 남석관 대표님은 뭐 진짜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제 무료 나눔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려고 애를 많이 쓰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1월 1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2,900선도 하회를 2,890. 코스닥도 뭐 950선에 걸쳐 있고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안 좋죠. 뭐 이렇게 다 메모를. 그 올해 신규 다이어리네요. 그렇죠. 이제 올해 뭔가 매매 일지처럼 거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일기장 비슷한 거지. 이제 내 일기장. 와. 이게 20년이 넘어요. 20건이 넘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면 항상 복기를 하신다고. 그렇죠. 이제 그러고서 오늘 31포인트 빠지고 이제 오늘 있었던 뭐 중요한 얘기들도 써놓고 내 개인적인 것도 좀 써놓고 그러고서 다음에 한번 보고서 그러니까는 그 몇 년 전에 그 채널 A에서 리와인드라는 프로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그게 이제 주제가 1999년에 어떤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그게 예능 프로예요, 예능 프로. 그런데 결과 이제 그 당시 상황 그런 거를 그 작가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다이어리를 보니까 이제 그걸 잘 알 99년 8월 며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도움이 그 작가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주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의 그 작가 둘이 그때 그 이제
보조작가 비슷하던데 보니까.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제가 잘 가르쳐 주죠. 뭔가 소재거리가 그 다이어리 열면 그럼 그 다이어리가 거의 책장에 이만큼 쌓여 있겠네요, 막. 그 20권이니까 그래봤자 2줄 이렇게 하면 그래봤자 2줄이 아니라 20년. 20년 혹시 2021년 시장을 좀 이렇게 연간으로도 한번 복기를 해 보셨어요? 좀 어떠셨는지? 과거에? 예, 그러니까 지난해, 바로 지난해. 지난해? 예. 지난해 복귀 다 해놓죠, 이게. 근데 지난해에도 사실 상반기, 뭐 1분기까지는 좀 괜찮았지만 뒤로 오면서 계속 막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이거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방송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거. 아니 근데 저희 뭐 이게 우리 좀 아니 잘해. 아니 나는 지금 사담하는 줄 알고서 사담이 공담이고 공담이 사담이죠. 그래. 이거 그래도 자세라도 좀.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이거 실수를 많이 했네. 아니, 편집을 잘해 주세요. 거의 아까 그 치킨 얘기부터 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매일매일 복귀하시는 초고수신데 21년은 좀 어떠셨을까? 21년은 어려웠죠. 그래서 어려웠는데 대표님한테도. 저는 전업 투자자예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겠지만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이 그냥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업 투자자는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또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생업 개념으로. 그렇죠. 절대적으로 벌어야 나는 되는. 직업이 주식 투자자야. 그러면 월급 받죠? 이 기자님. 예, 월급쟁이죠. 그러면 저는 월급쟁이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한 달 저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으면 한 달에 소득이 있어야 되죠. 그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이 나빠도 수익이 있어야지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2020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20년이 딱 마감이 됨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직장인들 작년 연봉은 작년 연봉이듯이. 그렇죠. 올해 또 벌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난해도 어려웠죠, 주식이. 주식 시장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2개월 중에서 3개월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장이 나빠도 한 2개월 마이너스, 10개월 플러스. 그리고 수익이 낼 때는 극대화, 손실이 날 때는 최소화.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그래야지 자산이 커지고 계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난해 2021년에는 제가 4개월 마이너스였던 것 같더라고요. 4개월.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8개월은 플러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4개월 마이너스라는 게 7월, 8월 중에서 한 달이 있었고 9월 달은 괜찮았고 9월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9월 달은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0%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 12월 달은 플러스가 났고 11월 달 같은 경우가 그 지난해 중에서는 손실이 제일 크더라고요. 11월 달에 개인적으로. 11월에. 11월 지난 2021년 11월에 21년 지난해 전체 중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금액적으로 제일 큰 손실을 끼쳤더라고요. 2021년 11월 월봉을 보니까 마이너스 4.4%예요. 코스피가.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저는 그 계좌 중에서 대형주를 갖고 있는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거하고 이제 개별주 다시 말해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계좌가 따로 있는데 트레이딩하는 계좌들은 손실이 잘 안 나는데 이 대형주 거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 트레이딩하는 쪽에서 메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럴 때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거를 메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11월 달 지난해 11월 달이 지난해 중에선 제일 큰 마이너스가 컸었고. 근데 코스피가 4% 이상 급락하는 장에서는 누구나 마이너스죠. 네. 보니까 지금 7, 8, 9, 10, 11월 5개월 연속 코스피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각 그 지수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달라지죠. 그 충격을 이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작년 전체적으로는 예년 평균 제가 이제 그 기대하는 그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 80% 평균 수익의 한 80%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표 수익의 80% 정도. 목표가 아니고 그냥 평균 수익. 아, 예년에 읽어오시던. 네. 보통 한 10년 동안 네. 매년 이제 얼마 정도 버는 게 있거든요. 장에 관계없이. 예. 네, 근데 그거에 지난해 보니까 한 8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더라고요. 약간 가늠이 안 오는데 항상 네. 그 해 목표를 수익률 개념으로 잡으세요? 금액으로 잡죠. 금액으로 잡으세요? 네. 그거는 여쭤보면 실례죠. 그거는 이제 예. 월급쟁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도 제가 네. 좀 할 줄 알잖아요, 주식을. 아유, 좀이라뇨.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CEO 이제 예? 그래도 그 정도 예. 대기업의 이제 그 CEO 네. 그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대기업 항상 CEO, 대기업 CEO.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월급쟁이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절대 수익으로.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항상 연말 연초쯤이면 새로 세팅을 하죠. 계절을 그냥 리셋하신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하죠. 그게 리셋이 어떤 개념이에요? 아예 비워놓고 새로 싹 산다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조금씩 뭐 리밸런싱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이제 일부 계좌는 연말 되면 네. 이제 비워두는 경우도 있고 금액으로 해가지고 새로 세팅을 해놔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제 어떤 개념 왜 중요하냐면 아무 개념이 없이 목표가 없다 보면은 수익이 안 나거든요. 수익이. 그래서 내가 연초에 지금 얼마를 가지고 하고 네. 이 계좌는 얼마짜리고 그건 거를 그 해 장을 예측을 하면서 새로 이제 세팅을 전부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맞춰놓는 거예요. 1억짜리 계좌, 2억짜리 계좌, 뭐 10억짜리 계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를 금액적으로 이렇게 맞춰놔요. 딱. 각 잡는 걸 좋아해서. 네, 모포 각 잡듯이. 네, 그래서 딱 이렇게 해놓고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장이 어렵겠다 네. 싶으면 이제 그 특히 트레이딩하는 네. 단기 매매하는 계좌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계좌들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인출을 하는 거죠. 빼는 거. 이제 큰 계좌들은 그렇지를 않고 네. 그 작은 계좌들은 1억짜리, 2억짜리 트레이딩하는 계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뭐 한 30% 수익이 나면 빼놓고 다시 또 1억 가지고서 하고 그것도 이제 계좌가 4개에서 한 6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 2계좌에서 돈을 뺄 때 되면은 다른 2계좌로 트레이딩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사실 그거를 구분해 놓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구분을 해서 그 운용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원체 오래됐으니까 그게 뭐 10년 전에 했던 것도 아니고 네. 20년 전부터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저한테는 아주 제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 까먹고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 시드머니 자체가 원체 작았다 그랬잖아요. 20년 전에요. 네, 예. 21년, 2년 전에. 예. 그때 이제 시드머니가 작은데 이거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그거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이제 시키다 보니까는 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네.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된 거예요. 지금 최신 버전이.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 대표님만의. 그렇죠. 그럼요. 그거는 제 주식 보는 능력도 그렇지만 저 상황을 저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다른 분들은 다 상황이 틀리잖아요. 자산이 됐든 성향이 그렇죠. 됐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할 수 있는 그 투자 환경도 틀릴 거고 자본금도 틀릴 거고 그 주식 보는 눈도 틀릴 거고 저는 일반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주식을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 주식 투자에 관한 거를 정형적으로 제대로 배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전으로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깨져보기도 하고 막 그냥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그 특이한 방법일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저는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저한테는 제일 이제 합리적이고 조금 그 장애 관계없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완전 그 절대 수익. 그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금액별로도 나누시고 성격별로도 계좌를 나누시고 그렇죠. 하는 걸로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팅이 다 되신 거고 새로 이제 출발을 1월 3일부터 딱 한참 됐죠. 그래서 거고. 벌써 이제 그 장 파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장 파악. 시장 성격.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벌써 지난해 8월 9월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2월 달까지는 장 없다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기대할 게 별로 없다. 기대할 게 없다고. 상승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죠. 벌써 그 6개월 동안 앞으로 장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금 벌써 5개월, 4, 5개월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그동안에 장이 치고 올라간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9월 달 이럴 때도 반등의 꼭지가 3,050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딱 종가 기준으로 해서 3,048까지 왔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900도 이제 그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2,700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2,600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미국에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급반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그 방향성을 이렇게 이제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 개별주 어쨌든 시장이 지금 그 돈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안 될 때는 그 개별주 장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그 수익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많이 급등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가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래서 엔터주들하고 게임주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급등했던 게 어떤 섹터죠? 12월 중순이요? 네. 한 달 정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제일 최근에 로봇 관련.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 그것도 벌써 한 달 정도 동안에 50% 이상 올라간 종목들 되게 많아요. 거기 남 대표님이 계셨습니까? 그렇죠. 그 수익 날 곳은 다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하는 계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벌써 또 이렇게 다 챙겨놓고 거기 계셨군요. 나는 돈 번 거 아무것도 없어라고 딱 시치미 떼고서 또 다음에 또 먹을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로봇이 이제 이렇게 테마가 이제 슬슬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카 관련 해가지고 그거 하고 쭉 왔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내일부터 이제 일반 청약이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관련주들. 예. 그래서 급등한 것들이 있죠. 저희가 17일에 찍고 있습니다. 17일. 그러니까 18, 19일 예, LG 18, 에너지 19일. 솔루션 청약. 근데 그 관련주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공모를 많이 하면 그거 갖다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 투자 발주 많이 할 거다 이러면서 장비주가 막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해가지고서 급등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벌써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딱 두드리고 그러면. 근데 그거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슈화하기 전에. 이슈되기 전에. 이슈되기 전에.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만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런 종목도 있고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테마주죠, 테마주. 그래서 제 책에도 보면 그 테마주들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별주 투자는 그 테마주라는 게 과거에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때 투자를 하고 그런 거를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필히 배워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 우량주만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우량주들이 뭐 너무 긴 시간 그냥 누워 있는 잠자는 우량주여서. 그 우량주라는 것도 자기한테 돈이 벌어져야지 그게 우량주 같은 느낌이 들지. 삼성전자 샀는데 그래 9만 원, 9만 5천 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서 7만 7천 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량 기업인 거죠. 그냥. 우량 기업이지. 그거 자기한테는 그 애물단지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 8만 원 후반대에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속상하죠, 속상해.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남들한테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그 언론이나 이제 이런 그 SNS 상이라든가 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덥석 사면 안 되고 장에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기본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지수보다는 더 수익을 내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다른 말에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주식 투자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럼요. 그러니까 전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뭐 초등학교 중퇴에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수익은 아무나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속적인 수익이라는 거. 그게 제일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요즘에 주식 책이 얼마나 많아요. 주식 관련 책이 정말 많죠. 여기도 책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저희가 이 책만 없네.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여기 뒤에다 좀 깔아놨어야 되는데 저무 실례인데 이거. 저희 그래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뒤에다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권 또 쓰시면은 또 저희가 계속 깔아놓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이거를 저희가 너무 신뢰를. 그래서 그 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쇄 다 좋은 데다 쓰고 있고 다 기부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잘 쓰고 있으니까는 혹시 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공부 방법이나 구체적인 거는 이제 뒷부분에 조금 여쭤볼게요. 일단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2022년 시장 투자 난이도 뭐 별 5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해보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만 갖고 있고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쉽죠. 그러니까 그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항상 보통 지금 질문 잘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항상 그 별 5개 중에서 한 3개는 되지 않나 그런 거예요. 늘 어떤 시장이든. 그 쉬운 시장은 한 2번 있었나? 뭐 10년에 한두 번.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는 이제 재작년 그쵸. 한 번 있었고 2007년도. 2007년도. 네, 네. 처음으로 우리가 코스피가 2000 넘었을 때. 네. 그때 되게 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 처음 나섰던 예. 1986년인가? 그때. 이거는 그때 상한선 6%. 네. 사갖고 있으니까 상한가 가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 날도 상한가. 거래도 없이. 네. 그때는 참 토요일 날도 토요일 날 오전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식 85년인가 86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사면 그냥 돈이 되네. 2022년도 전반적으로 이제는 쉽지는 않게 보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난이도가 한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 이제 외람된 말씀인데 대표님한테는 별 3개고요. 일반인들 눈높이로 좀 봐주시면 한 4개 정도 될 수도 있죠. 4개. 대표님은 그 투자하시면서 금리 인상기도 여러 번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금리 인하기, 금리를 내리는 시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건데 또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또 주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이런 약간 역설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원래는 금리 인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상태가 되기 전에는 보통 주가가 폭락을 하거든요. 어떤 뭐 경제 펀더멘털로 보면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미국 금융위기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960. 900이 깨진 날이 이틀 있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제가 그날도 트레이딩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900을 종가 기준으로 이틀 깨졌는데 그 금리 인하하기 전에 맞습니다. 그 상태 때는 그 상태는 공포거든요. 공포. 그러니까는 허구한 날 뭐 100포인트씩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이제 금리를 그 상태가 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책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좀 그러면서 후행이죠.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큰 사태가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진짜 어렵죠. 그 미국의 9.11 테러 때 있죠. 그때도 그랬고요. 그때도 그 우리나라 전체 코스닥 코스피 있잖아요. 이틀 동안 거의 다 한가요. 그렇죠. 거의 다. 그래서 보안주만 뻘개가지고 이게 뭐 먼저 뻘건 거야. 그랬더니 그 방산주, 보안주 뭐 이런 것들만 그때 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 뻘건 거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한세실업 같이 수출 관련주. 그러니까 이 달러 값이 팍 튀어버리니까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수출 관련주. 그러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당시는 소위 말해서 경제의 문외한이었는데 이게 금리가 이렇게 달러 값이 확 올라오니까 수출 관련주가 이게 득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 옛날인데. 그렇죠. 2001년이면. 올해는 누가 봐도 이제 금리 인상기잖아요. 뭐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번 이제 금리 인상기를 겪어보셨고 그럼 올해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2013년도인가 그때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급격한.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경제 주식 시장이 폭락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보도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대다수 이제 저도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막상 그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급락을 할 거고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매파적으로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는 완화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조금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급반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시차를 좀 잘 두고서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게 아니고 네. 매수할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슈화되면서 실행이 되면서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주가가 한 50포인트 정도 급등을 한 날이 있었죠. 네. 그래서 2,970포인트까지 갔는데 네. 그러면서 결국에 그날도 나온 게 이제 파월 의장이 올해 하반기나 돼야지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0.25% 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그날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오늘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는 그 오늘 이렇게 추가 하락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일 모레 있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네. 청약 네. 그것 때문에 돈을 마련을 하더라고 이제 그 팔아치운 네. 그 부분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금리 인상의 악재가 눌러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네.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장이 아무리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그 잠깐 폭락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거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못 피하고 네. 재작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2020년 재작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일 때 네. 지수가 그때 몇 포인트부터 떨어진 줄 아세요 혹시? 그때는 잠시만요. 계속 흘러내리지 않았었던가요? 그러니까는 그때 2월 달 있잖아요. 맞아요. 예. 2월 달 초만 해도 예. 2,200포인트 대였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는 한 보름 돼요. 보름. 네. 2주 정도 돼 2주.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어떻게 됐냐면 2,2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한 100포인트 떨어지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00까지 오니까 더 산 거예요, 막. 네. 거기에다가 1,800까지 오니까 이제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못 사는 예. 거예요. 오히려. 벌써 2,100, 2,000에서 사신 분들은 손해가 크잖아요. 네. 1,600, 1,700 되니까는 이제 공포가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네. 그때 원래 샀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1,500 오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손절하기 바쁘고 막 아니, 자포자기하고 막 바닥 밑에 뭐가 있다고요? 지하실이 있다고. 네, 네. 그래서 1,2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네. 떨어져. 그때도 1,500 밑으로 종가 기준으로 200 이틀 있었어요. 이틀 예. 종가 기준. 예. 그런 것처럼 그 요번에 그 떨어질 때 있잖아요. 보름만 주식을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바닥이 확인이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거를 네. 수치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전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큰 감각적으로 그건 뭐냐면 제가 그때 무조건 주식을 사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목까지도 다 불러줬었는데 그때 이제 그날 마침 이제 모 증권사에서 제가 라이브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 비대면으로. 네. 그러면서 종목까지 다 불러줬다고. 그때 카카오 같은 거 14만 원 했어. 액면 분할하기 전에 14만 원. 14만 원.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제 네. 27만 원, 8만 원. 네. 그 저도 그때 샀으니까. 요즘에 동진 세미캠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그거 10,000원, 11,000원 했었거든요. 저도 11,000원에 샀는데 네. 동진 세미캠을. 네. 그러니까는 그 종목을 이제 제가 그때 다 불러줬는데 그때 왜 1,500 밑에서는 사도 괜찮냐면 네. 2008년도 900포인트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나 그 정도로 사이즈 그 주식 가격 그냥 단순 가격으로는 그때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한 1.5배는 커졌잖아요, 우리나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 1,500 밑에서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 전체를 사이즈 자체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동산 값이 서울에 네. 아파트 값이 금리를 막 올리고 쪼인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확 떨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떨어지죠. 사이즈 자체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린 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무리 쪼인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어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자연 증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 증가분.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급락하는 게 한 번 있죠. 네. 그리고 투매가 혹시 나와야 돼요. 또 뭐 반대 매매 같은 게 좀 나와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매수할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갖고 있는 분들은 참 고통스러워요. 네. 제가 어제도 이제 주식 웬만한 주식들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 예. 개별주들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특히 뭐 그 게임주들 네, 지난해 많이 올라갔던 것들 그런 것들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공모가에서 아주 그래프가 나쁘죠. 예. 제가 12월 중순 때 그때 다른 채널에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프가 되게 나쁘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도 나빠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저런 것들도 떨어질 때 섣불리 매수하면 안 돼요. 섣불리 저기 싸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저기 현대 그 산업개발 이 붕괴 네, 사고가 네. 났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의 악재가 되면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싸다고 해서 주문해서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고점 대비 몇 %% 빠지면 그렇죠. 뭐 이렇게.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이 악재가 지속성이 있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빠지면 그 첫날 산 사람들은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를 꼭 기계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저항선이 지지선이 2,900포인트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는 몇 달 전에 그게 지지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어떤 시그널 뭐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반등을 급격하게 반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미국의 나스닥 주식이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네. 다우는 이제 뭐 그때 조금 빠졌죠. 뭐 상대적으로 2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S&P 500도 아주 미미하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반등을 줬으면 우리들 장도 원래는 이제 커플링이 되려고 그러면 네. 같이 이렇게 좀 반등을 줘야지 되는데 아직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게 완화적으로 천천히 할 건지 어떤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또 LG 에너지 이제 그렇죠. 그 청약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반등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저런 거 살펴봐가지고 2월 달까지는 장이 크게 좋을 장이 별로 없겠다. 이렇게 이제 작년에 그거를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는 시각도 거기서는 크게 바뀐 건 없고 단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2,600, 2,700까지는 갈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 네. 미국에서 요번에 금리 인상을 진짜 겁나게 3월부터 하면 3월부터 0.5포인트 콱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장을 봐가지고 또 한번 콱 하겠다 그런 게 있으면 급락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금리 인상을 0.5 해놓고서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점차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우호적인 만약에 뭐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뭐 3월, 6월, 9월 뭐 금리 인상론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FOMC의 그 행보를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말씀해주고 계시고 금리 인상하고서
6월까지 또 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그 한두 달 또 반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길게 가져가기는 그렇고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달 뒤에 주식값을 모르고 내일 주식값을 모르는데 뭐 10년을 바라보고서 무슨 주식 투자를 해요. 그거는 그 참 그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쨌든 자기 돈을 지키고서 불려 나가야죠. 까먹고서 불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대응을 좀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 네. 그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급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이제 현금 비중을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현금 비중을 그 돈을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쏴야지 되거든요. 아, 이거 그냥 저거 싸네. 그냥 쿡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에서 이걸 사가지고 우리가 살 때는 항상 뭐예요? 올라갈 걸 생각하고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올라가서 돈을 얼마만큼 수익이라도 내고서 팔아야지 그 돈이 이제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제 귀에는 조심스럽게 올해는 투자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들리네요. 예, 뭔가 좀 계속 살얼음판처럼. 근데 거기서도 지금 남 대표님은 별 3개 정도의 난이도. 혹시나 올해 뭔가 또 이제 시장 성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1월 한 중순쯤에 보기에 시장에는 그 주도주라는 게 나타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지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리딩 컴퍼니들이 나오는데 올해는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이 어떻게 좀 반도체 좋죠.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수급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네. 그래도 그 진짜 지난번에 7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도 7만 7천 원 하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 저점 대비해서는 10%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지수가 지금 2,900 밑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7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수가 지금 얼마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2,800도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 삼성전자 덕에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다. 네,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종목들 보면 절단이 나는 종목들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LG전자나 LG 요번에 그 급등한 거 있잖아요. 그 저기 관련주. LG노텍. LG노텍. 그게. 아니 어떻게 저 주식 백화점 하시는 분이 더 잘하시네.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 네. 그 테슬라 납품권하고 네. 그 원래는 애플카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20만 원도 안 됐던 게 그 금요일 날도 급등을 했었죠. 1조짜리 뭐 계약설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LG 전자도 12만 원대 있다가 지금 14만 원까지 올라왔죠. 네. 저 대신 그거 쳐보는 거예요? 네. 화면에 지금 요게 이제 LG전자. 예, 12월 초에 11만 원대에서 지금 14만 원대까지. 그렇죠. 제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HTS를 띄우고 있고요. 요게 LG노텍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 대표님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LG노텍도 무섭게 올랐고. 저기 18만 원이 저점인데 그 아깝죠, 저거.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저렇게 해서 저기 21선에 걸려 있으면서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럴 때는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초반에 못 사고. 예.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죠. 너무 고점이라. 그렇죠. 또 빠르게 이런 대형주가 또 이렇게 빠르게 그렇죠.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장이 나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하고 자동차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변함없이. 그래서 현대차도 괜찮고 현대차 지금 20만 한 5천 원, 4천 원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20만
정확히 20만 5천 원인 걸 네. 다 외우고 계시지. 네,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 봐도 네. 20만 원까지 떨어지면 더 좋고. 근데 현대차, 기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대형주들 빠진 것보다는 뭐 작년 말부터야 좀 선방을 하고 있기는 한데 물론 그 전에 많이 빠져서 또 이게 자동차주 들고 계셔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 너무 고점에 사신 분들. 예. 네, 그러니까 뭐 24만 원 뭐 거기에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 기아차가 뭐 PER이라든지 이런 멀티플이 또 비싼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8만 2천 원 하죠. 8만 2천 원. 그러니까 8만 2천 원대. 예, 8만 2,700원. 네, 700원이요. 네. 그러니까 8만 2천 원에 이제 내일도 걸어놓고 또 이제 그래야죠. 아 밑에다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예. 8만 원 되면 더 사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8만 7천 원에 다 팔고 예. 이제 8만 4천 원부터 이제 보초식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8만 3천 원 되면 사고 그래요. 8만 원 되면 이제 더 많이 사고. 그렇게 사. 기아는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8만 원대네요. 이거 이동 평균선이 안 보이는데요? 5일선부터 200일선까지 납작 붙어 있어갖고 이거 거의 그 용수염 그 사탕 이런 것처럼.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거 수타면도 아니고 쫙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오미크론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7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잠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실적도 좋고 요번에 미국에서 그 포드나 GM 같은 그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전기차 라인업들이 이렇게 그렇죠. 새로 출시되면서 주가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올해 이제 기아나 현대차가 그러지 않나. 그리고 실적도 비교적 괜찮고 그래서 그쪽은 나중에 조금 금리 인상 다음에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고 경기 좋을 때 같이 이제 좋아지는 기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 바닥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는 조금 되는 감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네이버는 이러면서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카카오 차트입니다. 카카오는 아직 아직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9만 2천 원대죠 지금. 예. 근데 아직은 그 지지선이나 뭐 그래프도 그렇고 아직 반등 기미가 아직 안 보이니까. 뭐 밸류에이션으로 뭐 이렇게 과거 거랑 그렇죠. 볼 수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런 거는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그 확인을 하고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건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연간으로 장기적으로 볼 만한 것들 그렇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방경 직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수가 나쁘더라도 별로 빠지지가 않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결국에는 종가로 200원 오른 상태로 끝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견조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상태만 해결이 되고 그러면 반등의 실마리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장이 이제 제가 그 사이사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이사이. 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다음에 다음까지의 그 사이. 네. 뭐 그럴 때 이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또 팔고. 그러니까 그냥 사두고 있다가 내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그냥 갖고 있을 생각 하시면은 그런 거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뭐 물론 성향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틀린 거죠. 나는 그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근데 자식들 안 좋아해요. 그 마이너스 많이 된 주식 그 줘봤자 아이고 그거를 돈이 있을 때 나를 주지 그래 이렇게 그 꼬라박아 놓고서 그 주식을 물려준다 그러면. 과거에 많이 그랬거든요. 제 주변에서 어떤 주식이 막 몇 배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그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그 주식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싶어서 왜 그걸 비싸게 사가지고 그걸 싼 가격에 그 자식한테 물려줘.
그 지금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다 그 피 같은 돈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왜 그 비싸게 사가지고 쌀 때 그 물려주겠다. 본의 아니게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자기는 진짜 제대로 장기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네. 아니 이거 수익이 나야지 팔지.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취지하고 틀리게 그냥 이게 사가지고서 플러스 난 걸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 희망 회로를 돌리거나 아니면 완전 초낙천적으로 보자면 주가도 그래도 떨어져 있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도 싸게 나온다. 이거는 이제 초긍정론 얘기. 물론 이거는 정말 뭐 한 1, 20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 과거에 급등했다가 조금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고성장주들 아니면 이제 고밸류에이션 관련주들 좀 어떻게 된지 이제 카카오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배터리 관련주도 좀 쉬고 있고 또 게임, NFT, 메타버스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에 막 불타올랐던 주식들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기에 와서 약간 저런 두려움이 좀 반영이 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올해 전반적으로 이런 녀석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미국 주식들이 다 같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거기에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쪽도 성장주들이 좀.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40만 원 넘었다가 지금 28만 원대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그 15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이거 상장 초반에 뭐 그래서 저기 환불 논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근데 거기에서는 그 NFT하고 맞물려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42만 원까지. 네, 42만 원까지 갔을 때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떨어졌으니까 그게 악재가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NFT 관련해 가지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맞물려서 요번에 게임주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도 우리가 이 테마성 있는 것들은 과거에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차 말이 나왔을 때 그냥 실적 관계없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요번에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들이 이제 급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슈 가지고서 어쨌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차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거기에서들도 요번에 이제 많이 떨어진 다음에 실적이 따라가면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선도 기업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변화에 처음에 발맞추는 기업들은 이슈 가지고서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거기에서 그 수익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회복하게 되어 있죠. 그게 테마성 있는 산업에 신산업에 들어가면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는 단지 이제 미국의 그 같은 업종들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그쪽도 미국도 그 연중 저가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서 이제 한국 그 관련 주식 기업들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은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속이 쓰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팔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싶으면 손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다 팔아요. 지금 뭐 이렇게 손실 보고 있어서 이거 뭐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할 때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지잖아요. 정남이. 미국의 이제 노블록스 같은 경우도 엄청 떨어졌죠 지금. 로블록스가 많이 떨어졌네. 그럼요. 오래돼가지고. 그 노블록스가 110불 했었는데 110불 했는데 그러니까는 한 30% 이상 떨어졌나 본데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그것들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도 반도체 주식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결국에 보면은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돈벌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로블록스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주당 $130 넘었던 게 지금 그렇죠. $79. 네, 79 선이네요. 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 주식 우리가 지수 자체가 커플링은 안 하거든요. 보통 네, 네.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데 섹타로 보면은 커플링을 많이 해요. 네. 섹타. 그래서 그 미국 그 종목의 섹타, 네. 그 산업의 섹타는 보면 그 연동성이 좀 강해요. 참 우리 남석환 대표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참 이렇게 쉽게 네. 예, 그때 우리 그 EBS 그 화가 밥 아저씨 표현을 이제 빌려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쉽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듣는 것만큼 이게 쉬워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실적 관계없이 이슈로 막 올라가는 장에서는 같이 이제 좀 얹어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이 안가 좀 냉정을 되찾고 그래도 뭔가 우열을 가려보자 옥석을 가려보자 막 이러고 있을 때는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어렵죠.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거고 혹시 대선 테마주 이런 것도 혹시 보세요? 그 당연히 보죠.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뭐 최소한 트레이딩이라도 하고 그렇죠. 그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그것도 약간 대선 테마도 이제 언젠가는 내려야 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3월 8일인가요? 대선 투표 날이? 네, 3월 9일. 3월 9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 즈음 되면 당연히 이제 대선 테마주도 뭔가 좀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과거에 이제 한쪽이 압도적으로 그 지지율이 높을 때 후보가 그럴 때에는 그 후보의 그 이 정책이나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요번에는 엎치락 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오래 갖고 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다. 예전부터. 그래서 저도 그 스윙 매매하듯이 트레이딩 하듯이 조금씩 하지 갖고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왜 과거에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주가 폭락을 하고 끝나죠, 그냥. 진짜 그 절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손실을 입은 분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그 정치 테마주들 그 리스크가 원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안 보는 게 좋은데 단 정책 테마주 정책 테마주는 필히 좀 신경을 써야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를 못 봤지만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라고 해가지고 한때 엄청 급등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다 잊혀졌죠. 그런 것도 이제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 실행은 제대로 안 했지만은 물길 해가지고 이제 대우나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4대강 관련주들, 4대강 관련주에서 그것도 그렇고. 또 자전거길 해가지고 자전거 관련주들도 한때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 3만 원도 넘게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또 쉽게 말하면은 몇 년 전에 왜 수소 경제 해가지고 수소차 관련주, 수소 경제 관련 주식들이 100% 넘게 올라간 주식이 제가 종목을 다 세봤는데 5개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 달 만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유력 누가 되든지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책 관련 주식들은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럴 거다. 지금 안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력 대선이 없다 보니까는 그 특정하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인 것처럼 관련주도 엎치락뒤치락이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요번에 급등했다가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주가도 그냥 급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자자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상당히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안랩 주가 차트인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 막 오르니까 15%가 오르니까 막 주가 올랐다가 또 지지율 조금 빠졌다는 뉴스 나오니까 그냥 바로 돌변하고 무섭습니다. 다만 그 대선 테마 예를 들어서 그 뭐 회사 뭐 어디 뭐 혈연 지연 아니면 성씨가 똑같다 이것보다는 정책으로 가야죠. 거기 정책이라는 것은 돈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집행될 테니 결국에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돈을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러니까는 항상 그 이슈나 이런 것보다 실적, 그러니까는 주식 가격은 실적하고 수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기업 실력이니까는. 그럼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거를 매칭을 시켜서 허무맹랑한 이슈나 뉴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과거에는 뭐 보물선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관련 주식이 올라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 사기적인 그 사기였죠. 행위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멀리하시고. 혹시 그 정책 관련주 중에 이런 정책들은 좀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또 이게 편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래는 일자리고 일자리는 벌써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이제는 이게 왜 자꾸 자동화되고 요번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무인화되고 이러다 인건비 줄이려고 무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 어렵다 보니까는 그 이 주식 시장이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그 회사 주식 있잖아요. 그런 주식이 올라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지털 경제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첨단 기업들 뭐 이런 쪽의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죠. 원래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기업이 제대로 주가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그 벌써 이제 재생에너지, 탄소 그 태양광. 근데 실질적으로 그 풍력 같은 것도 나온 지가 오래됐죠, 벌써. 2020년에 원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니 20년 말고 아주 그 전에 뭐 기술이라든지 산업은 그렇죠. 아주 그 태양광 같은 경우 OCI가 원래 OCI 옛날 시가총액이 대단했죠. 그럼요. 그거 이제 그 지난해도 많이 올랐었어요. 맞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뭐 좀. 그러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나요? 2011년에 65만 원 간 적이 있고 이때 시가총액이 14조 원 갔었네요. 근데 저것도 이제 뜯어보면 그 부품이 전부 다 중국제가 들어온다든가 그 설치하는 기업들이 돈을 좀 번다든가 그렇죠. 중국 기업들만 배를 불리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풍력도 역시 마찬가지고 풍력도 팬이나 뭐 이런 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고 그렇대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이제 적용이 그 국내 산업 관련 주식들이 많이 안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유행을 이렇게 타고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뭔가 지속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밑에 계속 걸어서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적정 가격이라면 아까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좀 가격 조정이 오면 이런 건 좀 사고 싶다 생각 드는 거 좀 있으세요? 이렇게 막 와칭하고 계시잖아요. 그 삼성전자하고 지금 기아차 같은 거예요. 현대차. 네, 그런 거. 그거는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기존 갖고 있는데 네. 더 떨어져도 계속 사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은 이미 뭐 비싸지도 않고 네. 실적도 그러니까 타박타박 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7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좋은데 네.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욕먹을 소리죠. 그런데 이제 7만 5천 원까지는 안 떨어지고 7만 6천 원만 돼도 지금도 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사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버틸 수 있다면 네. 제가 버틸 수 있는 종목들 네. 그런 것들은 그 가격에 신경을 안 쓰고 네. 거기서 혹시 더 떨어지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제가 그 이런 데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네.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죠. 네. 기아차, 현대차, 맞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까지.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약간 장기 투자하시는 네. 그 계좌 장기 투자하는 쪽으로. 개념으로. 네.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가격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네. 보통 이제 장기 투자하는 계좌로 이제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리스크는 조금 있는데 네. 어쨌든 여행주. 리오프닝. 네. 그쪽도 어쨌든 올해 코로나가 오미크론 다음에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있더라도 저는 그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는 있어요. 2년 동안 돈 번 게 돈을 없으니까. 못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투자자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네. 하는데 리오프닝 기업들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 이제 롯데관광 같은 경우라든가 뭐 관광 업종 그리고 원래 신세계도 제가 좀 괜찮게 보거든요. 신세계 백화점 하는 신세계요. 예. 신세계도 그 지금 24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신세계도 실적 좋죠. 네. 신세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3년 연봉을 보면은 20만 원 밑이 없어요. 작년 같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죠. 예. 21만 원이 저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21만 원대까지 왔었죠. 네. 그때 안 보고 있어도 다 알죠. 신세계는 뭐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발 뭐가 있었습니다만 그 리스크가 있어서 예. 거기까지 떨어지면 제가 사겠다는 얘기죠. 그때는 뭔가 저렴해진다라는 것도 있고 오래 갖고 있을 만한 이제 주식이라는 22만 원, 3만 원이어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그 이제 아주 단순한 것 중에 하나가 괜찮은 기업인데 최악일 때도 저가격대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때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락바텀. 네. 그러니까는 최악인데도 그 망하지 않을 회사, 큰 기업들 저 이하로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지수에 관계없이 그냥 사시면 돼요. 그 가격인즉슨 기존 주주들이 에이 이 가격에는 안 팔아. 안 팔려. 그렇죠.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거래량이 줄어버려요. 이게 저. 그러니까 내가 에이씨 이 정도에서 손해 보고서는 내가 안 팔아. 들어서 안 팔아.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증여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럴 때는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이제 반등할 때는 좀 지수나 다른 종목보다 좀 덜 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조금 무심해도 되는 계좌들 오래 갖고 가서 트레이딩 안 할 계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주식을 이렇게 담아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구분을 결국에 해서 늦게 올라가도 아무튼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니까는 내 자산에 흠을 내면 안 되니까는 그런 것들은 거기서 더 안 빠지면 그냥 갖고 있다 보면 배당도 주고 그러면 어쨌든 플러스를 조금이라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점에 사가지고서 그냥 떨어질 때까지 애 먹고서
나중에 본전되면 이제 파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 좀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랑 좀 이렇게 연간으로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게 네. 항상 그 제가 좀 아쉽고 그러는 게 주가가 그냥 조금만 떨어지고 그러면 그냥 네.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더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게 그 돈을 그 실탄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거를 진짜 그 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좀 많이 하시고 기회가 별로 그렇게 크게 아주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은 항상 그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 있는 거를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그 좀 능력도 같이 겸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진짜 좀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네. 돈 벌려고 들어오잖아요. 돈 벌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애써서 마련한 그 쌈짓돈 네. 그거를 너무 허무하게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요즘에 돈 벌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애써 모은 그 쌈짓돈을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날리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서두에 올해 뭐 투자 난이도 막 이렇게 별로 굳이 제가 이제 짓궂게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도 주식 투자 어려웠고 올해도 시장이 어려울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노멀한 그렇죠. 시장이잖아요. 뭐 쉬웠던 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주식하는 건 되게 막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아까 뭐 그래요. 로블록스 뭐 반토막이라든 이런 걸 봐도 쉽지 않은 시장이고 해서 항상 살얼음 위를 걷듯이 항상 조심조심 신중하게 공부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게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남석관 대표님 오랜만에 이렇게 모셨고요.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추어탕 또 드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이제 추어탕 드시러 가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